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숨쉬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한국인의 삶의 질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3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문도 열기 전에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전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세먼지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삶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칩이래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데 다시 들어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원인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달라요, 여야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 그러니까 정치권이 진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가지고도 정쟁을 벌이는 걸 보면 진짜 다음 총선에서 국회가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미세먼지가 원래 4만 4원이 4만 3이 하다 지금 4만 6리예요, 오늘까지. 예. 예, 이런 상황은 그건 기류의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의 고기압과 일본의 저기압이 부딪히면서 이게 공기가 정체된 결과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정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건 환경의 역습이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개발지상주의, 효율성 위주로 가다 보니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저 별나라에서 온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장에 지금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 내부 미세먼지 발생률의 78%에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고 국회가 이것 가지고도 정쟁하지 말고 뭐 야당이 욕하는 건 좋은데 정부 대책을 제시하면 정부도 그 대책을 즉각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미세먼지가 그나마 주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제를 시행하면 이 부제를 시행하는데 동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통과되면 그런 규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용이하다는 건데 그 이전에 이제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제가 어제 샀는데 질이 좋은 마스크는 2,000원이더군요. 그리고 그 좀 작은 것은 600원 정도예요. 그럼 노인정이나 이렇게 돌다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 저소득층은 그러면 건강을 해쳐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저소득층에게는 특히 노약자부터 빨리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부터 좀 실효적인 대책을 시작하면 어떨까 시급한 대책부터 싶습니다. 빨리 시작을 네. 해야 한다. 다 함께 합심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부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정부의 문제가 큰 거죠. 지금 뭐 제가 요새 SNS 돌고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전에 했던 그 페이스북 글을 예. 봤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리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새 글인 줄 알았어요. 과거 정부에 있었던 2년 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2년 전입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때의 문제의식과 똑같은 상황, 더 심한 상황이 왔는데 정부에서 뭐 했냐라고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정치권으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할 걸 하면서 정치권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든 문제를 정치권으로 떠넘기고 그런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선 때 심판받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서 사실 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한 측면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원인들이 꽤 있어요. 지금 노후 경유차가 제일 많은데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경유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게 민생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가 우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법제에서 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저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아까 우리 나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 변수가 80%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변수가 80%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나온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를 못 하면서 자꾸 우리 내부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물론 내부의 문제를 하면서 중국 문제를 같이 해야겠지만 그러면은 우리 그 마른 수건에 물짜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결국은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문제거든요. 지금 탈원전 문제를 도외시한 채 탈원전 지금 전기 뭐 어떤 데에서는 전기가 전기 부족 때문에 또 기업들에서 또 발전소를 세운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탈원전에 있고 중국 변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6일째 되니까 짜증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약속도 다 깨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짚어주셨네요. 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일째 4만 육민은 이건 정확히 기류 때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기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딪히면서 그리고 바람의 세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짜증난다. 그런데 그 짜증의 원인이 뭐냐. 이건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탈원전 때문이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은 30년, 40년에 걸쳐서 길게 진행되는 정책이고 탈원전이라는 방향을 정했을 뿐이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노후 원전 하나를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 이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추가로 진행되던 2개의 원전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 뉴스고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문제는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국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이 심각한 얘기를 하면 중국 쪽에서 이건 기류 변화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정서적인 표현 이전에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하루 이틀에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후 경유차가 78%의 미세먼지를 방출한다. 이거 경유차 쓰시는 분들까지 동원해서 정부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유차가 빨리 바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안.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예산을 같이 책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국회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3월 임시국회 때 하게 될까요?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미세먼지가 난리인데 국회가 그런 실질적인 민생 법안이잖아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이 관련된 법안은 발의를 해놨고 53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너무 정쟁에 치닫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작 정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민생 법안들은 너무 방치시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을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경유차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센티브를 계속 많이 줘야겠죠. 그러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 것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디 부분까지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건 하는 거고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걸 하고 국회에 요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국회에 요구하는 게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사실 국회에서도 국회를 열면서 열어놓으면은 민생 문제를 하겠죠. 예. 그런데 국회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시각차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누가 맞는지는 그 다음에 따져야 할 일이지만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거기에서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역할을 하고 여당도 역할을 하고 야당도 역할을 하면서 좀 생산적인 국회를 이번에는 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하는 게 차량 이부제, 그다음에 노육 경유차가 좀 이 도심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섭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그게 크게 효과가 없으니 예. 법으로 노후 경유차를 빨리 바꿔줄 수 있는 뭐 이런 국회의 역할을 예.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건 자, 너무 미세먼지 당연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께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방금 제가 국회 정상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중순에 아세안 순방이 있죠. 3개국을 다녀온 후에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첫 이제 상견례 자리가 될 거고요. 물론 3.1절 기념식 때 이제 문 대통령을 잠깐 만나긴 만났습니다만은 그때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랄지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남북 관계랄지 또 이런 미세먼지랄지 여러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죄송합니다. 예. 제가 미세먼지 피해자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뭐 날이 설 수도 있죠. 그리고 야당이라는 게 이제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좀 더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렇게 여야가 갈등이 있을 때도 가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오시면 이제 여야당 대표들 만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이 예.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이후에 계속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리얼미터 조사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지금 1위로 나와 있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위,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3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역시 유시민 이사장이 2위라고 하는데 좀 본인이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고 여론조사 기관에선 그리고 상당 부분 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선관위에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엮여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황교안 그 대표야 뭐 지난번에도 대표 1등을 했었고 이번에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대표가 됐으니까 1등을 한 것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건데 2등 유시민 이사장 부분들은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여권 내에서의 지각 변동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뭐 이낙연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1, 2등을 하다가 지금 3등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 그룹들은 쫙 뒤로 빠졌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권 내부에 지각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면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밀려가지고 대권을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출마하면은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거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건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이 유시민 이사장을 불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뭐 한동안 정치를 안 했고 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진보와 범보수 후보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50대 30 정도라는 거. 이게 의미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요. 그게 유시민 TV가 아닙니다. 노무현 재단의 TV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유시민 이사장이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TV는 홍준표 TV죠. 예. 그 돈 관리를 홍준표 씨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뭐 야권에서 너무 자유한국당에서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도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지닌 파괴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의 지나온 족적을 볼 때 학생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되게 공익적인 삶을 살아온 분이라 국민이 정말 강하게 불러낸다면 뭐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아닐까? 예.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 1등이나 이낙연 총리 3등 의미가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을 안 넣었으면 1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1-3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상황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이건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발표한 게 의하면 그 홍준표 TV 자체 홍카콜라 TV죠. 그거는 운영진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쓰지 본인이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본인이 그런 얘기 밝혔습니다. 했습니다. 예, 아니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예, 아니라 예, 예. 그래도 홍준표 TV입니다. 근데 이건 유시민 TV가 아니에요. 노무현 재단의 TV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 의상입니다. 일단 정의는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네. 그렇게 말했고. 예. 근데 그게 예. 그러면 이름을 다른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후에 뭐 지금의 뭐 호감도야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당을 이끌지 지금 이제 첫 당직 인사를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와요. 친박계를 대거 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이냐 아니면 이후까지 바라보는 그런 인사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기 총선용 인사 아직 중요한 자리가 하나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게 조직사무부총장. 그렇습니까? 이제 공천을 초기에 좌지우지하고 사실상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게 사무총장이 아니고 조직사무부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친박과 비박 간에 예. 조직사무부총장이 누가 될까에 아마 그냥 촉각을 곤두세울 그걸 보면 알 수 겁니다. 있겠네요. 네, 알 수 예. 있는데 예. 일단 그동안에 사실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조직 기반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친박 중에 그 가장 강하게 추동했을까? 그래서 그게 윤상현 의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나오고 나서 윤상현 의원이 그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쫙 뿌린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한성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한 걸 보면 한성교 의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추동한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추정하게 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문재인 대표 시절에 한 사람을 쓸 때마다 친문 패권 운운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 쓰는 거 정말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친황 패권이 된다면 그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있지도 않은 친황 패권을 누군가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쓰는 거 욕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인선. 김무성 의원도 뭐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본인은 개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뭐 개파 특별하게 없어요. 그 일정 정도 뭐 언론에서 보기에는 친박, 뭐 비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 추천을 한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삼성급 이상이 많지 않거든요. 사무총장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물풀이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서너 명 중에서도 과거 지도체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핸디캡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굉장히 좁은 데다가 여러 명이 추천을 하고 가장 무난한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한성교 의원이 선택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친박 비박으로 자꾸 프레임을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한국당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못한 늪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황 대표가 얘기했듯이 절대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 우선이거든요.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황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통합해도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얘기는 통합하지 않으면 필패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과 국민들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친박 비박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죠. 그런데 자꾸 뭐 다른 쪽에서 그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일정 정도의 프레임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황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거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고. 이제 그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역으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통합을 강조를 했고 당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물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뭐 친박 비박 나누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비박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비박계 좀 목소리가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적으로 비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에서도 비박 쪽에서도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사무총장은 색깔이 엷은 친박 쪽으로 한성교 의원을 한 거고 비박의 대표 선수로 띵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으로 내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머리와 몸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머리는 비박 쪽에 주고 몸통은 친박 쪽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 정도 견제를 가지고 탕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탕평이 실질적으로 있었다. 예. 그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배분도 해야 하고 그 그러니까.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앞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에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관련해서 한중 공동 시행 협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방안도 좀 추진을 해달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확보를 해서 또 노후 원자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도 검토를 좀 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와대 업무용 차량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 차량에 대해서도 이용 금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속보를 좀 전해드렸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한국당 징계 심의 지연 얘기입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이종명 의원 징계 논의 제명됐었는데 의총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2명의 의원도 이 징계 심의가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얼마나 곤란하면 물러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황교안 대표의 첫 시험대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통합과 혁신을 바란다면 외연 확정을 원한다면 이건 가차없이 3분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징계를 빠져나갈 강력한 구멍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최고위원으로 당원 동지들이 나를 뽑았는데 그러면 그 당원들의 뜻은 어떻게 되냐. 나는 당원에 의해서 면죄부를 받았다. 그건 하나의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요. 그러니까 진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멀리 바라보시고 대권을 꿈꾼다면 그 3분에 대해서는 시험대가 될 거다. 네, 3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징계해야 됩니다. 부소장님께서는 이 5.18 발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황 대표가 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황 대표 문제를 전에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헌술을 헌부대에서 소진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종 의원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종 의원의 하고 같은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고 떠나버리면은 이 부분은 기준도 그렇고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 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럼 이해 충돌이 있는 그 결정기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에 넘기고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쪼물딱거려가지고 무슨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당 현장에서는 본인은 자기의 문제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테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순례 최고위원을 배제시킨다? 그러면은 최고위원회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경선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것도 맞지 않아요. 만약에 최고위원 중에 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배제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을 당원들이 뽑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는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원래 얘기에 윤리위원회 다 존중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안을 100% 받아가지고 의원총회에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 내일 이르면이라고 했으니까 청와대에서 개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역 중진 의원들 민주당 쪽에 몇 명이 이제 기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기용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개각 요인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장관을 했던 분들이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개각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제대로 못한 부처가 있다면 그건 뭐 개각해야 되겠죠. 근데 중진 의원들의 차출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각에 들어오시면 총선 출마 못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문재인 정부의 필요성과 대통령의 뜻이 잘 조화돼서 개각이 뭐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총선을 나가려고 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각 요인이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놔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총선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용인이 됐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기청이나 이런 데 그런 데를 보면은 정말 이 소상공인들, 뭐 서민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걸 그만두고 뭐 나간다, 경력 관리용으로만 장관 자리를 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